즐김 증인이라셨는데. 아이, 재밌어. 부활한 오빠. 왜 이렇게 아이디들이 재밌지? 아, 아. 음, 본인들이 정한 거 아니죠? 그냥 저기 뭐지?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거죠. 아, 날 더우시죠, 다들. 우리 레전드 4714님도 그렇고, 부활한 오빠님도 부활한 비니가이님. 근데 비니가이님 해외 계세요? 국내 계세요? 하얀 구름이님, 안녕하세요. 세계 최강 킬러. 야, 폰 진동 와서 거점, 알림 해놓으시는 모양이구나. 큰 거 아니고 중간 거다. 치즈직이 나올 이상, 낙을 이상하게 짓더라고. 유튜브 서정우가 부활한 오빠. 부활한 오빠. 음, 제가 이름 성씨가 임시입니다. 임시 감독은 임시가 제가 되어서, 캐나다 계세요? 오, 그렇구나. 나 한국에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 댓글인가 지난번에 어디 할 때 뭐 해외에서 봤을 때 뭐 어떻게 하고, 비니가이님 해외에 살고 계시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외국인 감독 임시 자격 조건. 지금 전 몰랐다가 조금 전에 썸네일 같은 걸 뭐 치지직 할 때 어쨌든 좀 필요하긴 해서 뭘로 만들까 하고 보다가 어 그 뭐지? 이 9월 12, 10월 친선 경기가 있는데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장장 이게 며칠이냐? 24일부터 하면 3일 전에 소집이라 그러면 한 20일, 21일부터 소집을 해서 10일, 15일 보름 이상을 아마 대표팀이 소집이 되나 봐요. 9월 24일 에콰도르, 9월 28일 우루과이전 하고 그 다음에 10월 2일 베네수엘라, 10월 6일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지금 경기가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잡혀 있는데 경기 장소 킥오프 시간은 추후 확정 발표다 이러는데 어 이제 썸네일을 요거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메가 커피를 아침에 저기 뭐지 제가 못 마셔가지고 커피를 물론 못 마시는 거 아니라 그냥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컵 따뜻한 게 있긴 한데 이제 아이스를 못 마셔가지고 했는데 손흥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자 재미삼아. 음. 봉크님 저는 봉크님 베이스 레이어 미드 레이어 이런 거 정보 날아간 게 아쉽다. 적고 보니 등산 쪽이긴 한데 땀 뻘뻘 나는 것 같다. 지금 이런 날씨에는 소용이 없어요. 이런 날씨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아무리 그러니까 좋은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체온 조절을 위해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그 땀을 다 배출시킬 수 있는 옷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약에 땀이 많이 배출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입을 때 이제 좀 쉬었다가 입는다 아니면 뭐 30분 쉬었다 입는다 할 때 어느 정도 건조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미드레이어 베이스레이어 종류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지만 또 제가 좋았던 건 지난 겨울 동안에 이제 제 무릎 안 좋은 것 때문에 이제 달리기를 계속 하면서 거의 매일 운동을 하다시피 하니까 이제 베이스레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축구 아침에 하고 잠깐 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계속 운동을 하다가 들어가면 사실 베이스레이 크게 젖었다 이런 것들이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제 뭐 밖에서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런데. 근데 이제 러닝을 하고 매일 운동을 하면서 저녁 시간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월용 베이스 레이어가 중요하긴 하다. 그러니까 땀에 어떤 것들이 땀에 좀 적게 젖느냐 하는 거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밖에 뭘 입느냐보다 역시 베이스 레이어가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좀 확실히 느꼈어요. 확실히 느껴서, 음,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뭐 밖에 어떤 종류의 뭐 고텍스를 입는다, 뭐 입는다 이런 것보다 그냥 뭐 웬만한 옷들이 지금 뭐 기능성 스포츠 의류다 이러면 유니클로든 뭐든 다 어, 일상에서 우리가 일정한 운동 강도로 소화하는 데는 사실 크게 지장이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린스 파파야. 전체 천하 대평구명. 이 재밌네 다들 아이디가. 아, 린스 파파에서 천하 대평균. 제가 세계 최강 킬러도 있고, 이 살벌해서 이거 뭐 어디 라이브 하겠나 오늘. 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느끼고, 그 다음에 런던을 상의 탈의로 많이 많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가 있는데, 음, 운동장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덥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길에서 뛴다고 하는 것과 운동장의 트랙에 뛰는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 외에는 안 입죠. 수영복. 운동장에 예를 들면 트랙을 뛴다 그러면, 운동장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운동을 하는 곳에서 체온 조절을 위해서 상의를 탈의하는 거. 너무 덥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에 냉각수를 집어넣고 자동차가 달릴 때 시속 80km, 100km 달리게 되면 엔진 룸이 엄청 관리되고 몇백 도가 되고 하는데, 그거를 물 가지고 그다음 공냉식 순냉식 해가지고 앞에 에어덕트를 만들어서 공기를 씌워서 냉각을 시킨다. 그 사실 무슨 효과가 있겠냐 하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엔진 관리돼서 파열이 돼요. 덕트를 다 막아버리면. 그리고 냉각수가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도 엔진 다 터져버리고, 보면. 그런데 지금 트랙을 뛰거나 하는 사람들이 우통 상의 탈의하는 거는 찬성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 공원법이나 이런 거에서 상의 탈의가 안 되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대중들이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상의 탈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의 탈의에 대한 게 안 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계속 주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트랙에서 너무 더워서 여자들이라고 브래지어를 차고 운동을 하고 싶겠어요? 브래지어 안쪽으로 땀이 엄청 차일 텐데. 저는 여자들 볼 때마다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해. 이 더운 여름에도 상의를 여자들이 가슴 쪽을 가려서, 그것도 패드가 있고 이제 이 젖꼭지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패드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이러면 결국에는 이게 엄청 더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 땀이 찰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저는 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이제 그런 점에서 여름에 뭐 어쨌든 남자들보다 훨씬 그거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이제 상의를 탈의한다 트랙에서, 그건 찬성이에요. 뭐 그것까지 굳이 맞을 필요가 있나? 예를 들면 뭐 배가 나왔다 그런 사람들이 하고 나서 보기 좋지 않겠지만, 뭐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우통 살이 탕이할 정도 되면 어쨌든 몸을 만드는 애들이니까, 뭐 그런 친구들이 상의 탈의를 하고 운동한다는 거에는 크게 반대하진 않아요. 문제는 밖에서 수영장이다 트랙이 아닌 로드를 뛰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걷는다 하는 거는 저 찬성하진 않아요. 그 부분에는. 그건 일종의 관종일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벗으면 더 시원하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공중도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옷을 탈의를 한다. 그게 운동이든 운동이 아니든.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쉬는 중간에는 그러면
예? 운동을 하는 것과 운동을 하다가 내가 10분, 20분 쉬기 위해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길을 돌아다닌다. 누가 봐도 운동복인 거는 틀림없지만, 그러면 여성들이 운동복이라는 걸 입고 수영복처럼 생긴 운동복을 입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입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미국 사회든 독일 사회든 어느 사회든 그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상식 수준에서. 예를 들면 독일에 제가 가서 제일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햇빛이 진짜 많이 나오진 않구나, 하루에. 우리는 맨날 햇빛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공원에 가서 이제 공원에 뭐 산책 나가거나 운동하러 나가거나 이러면 여자든 남자든 상의를 다 탈의를 하고 심지어는 진짜 엉덩이까지 다 드러낸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정도 상태로, 물론 가슴을 위로 상체를 노출시키진 않지만 엎드려 있는 상태로는 다 벗고 있더라 이거지. 그러다가 몸을 돌려대게 되면 가슴을 가리거나 하는데, 공원에서 그 상태로 있는 거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뭐라 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거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고 한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이 여성인 경우에 브래지를 다 풀렀다 하는 걸 알고 있고, 브라자가 풀려 있으니까 저게 잘못하면 가슴이 다 노출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보면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장수와 허용되지 않는 장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나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그래서 내가 이북을 해결을 하면 내가 편해진다 하는데, 그게 좋건 싫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끼치거나 불편함을 끼친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옷을 입고 달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죠. 그런데 내가 옷을 벗으면 다른 사람들 불편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기본 도덕이고 윤리예요. 보면. 근데 그거를 보고 이게 내 자유다, 본인의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자유롭다고 하는 모든 자유행위는 타인과 관계되어 있는 거지,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유롭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조인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는 건 자유가 아닌 거잖아.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허용되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내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지, 개인의 자유라는 게 뭐든 내가 다 할 수 있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트랙 같은 데서 뛸 때는 벗고 뛰고, 사람이 많은 데서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옷을 입는 게 맞는 거죠. 전 크루들이 뭐 줄지어서 뛴다, 저 같은 경우도 상당 기간 동안 오랜 기간 자전거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뭐 이제 그 자전거 코스 내에서 런닝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이제 러너들이 뛰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길이 있고 두 개가 나눠져 있고, 어떤 곳은 또 어떤 일반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일반 보도가 있는데 이제 러너들이 자전거 도로로 뛰고 이러죠. 저는 가다가 이제 그 러너들이 있으면 그 순간에는 잠깐 불편하죠, 당연히. 그런데 한번 바꿔 생각해보죠. 제가 독일에서 자전거를 처음 이제 타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국 와서 이제 자전거 나도 이제 중고를 하나 누구한테 얻어가지고 타기 시작한 게 벌써 자전거 출퇴근이 거의 한 직장 생활 내내니까 한 20년 넘었거든요. 물론 전 긴 거리 타진 않아요. 막 10km, 20km 막 이렇게 타진 않고 짧은 거리를 계속 타고 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짧은 거리를 타고 다니면서도 느낀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도로로 내려가는 거, 물론 자전거가 자동차 도로로 내려가서 다니는 게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로 옆쪽으로 한쪽 자리를 차지해서 가는 게 나의 안전에 담보가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런 거는 공동체를 사는 삶의 지혜랄까, 그런 걸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겉멋이 들어가지고 뭐 내 몸 자랑하고 이런다고 내 운동 잘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우통을 벗고 뛴다,
사실상 좋지는 않죠. 트랙에서는 괜찮고, 제가 보기에. 그 동백섬 연락이 뛰는 아저씨 있는데 너무 싫다. 그분 1년 내내 벚꽃 뛴다. 그 이제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맨몸으로 뛰는 게 건강에 더 좋다. 이런 것들에 이제 빠져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특별한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반종교적 믿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종교를 개인이 수정할 수 없듯이 본인이 갖고 있는 특정 신념을 수정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옛날에 그 축구하던 운동하던 선배인데 축구를 늦게 시작했어요. 은행 다니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늦게 30 넘어 중반 넘어가지고 축구를 이 빠져가지고 축구를 더럽게 못하는데 이 선배가 6년인가 7년간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이 선배가 운동을 시작한 지 6, 7년 됐을 때인데 어, 1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길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존재하더라 이거죠. 실제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어디요? 그런 사람들은 뭐 제가 보기에 굳이 그렇게까지 뭐 우통을 벗고 뛰어야 되느냐.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는 운동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 운동을 하고 싶으면 좀 시원할 때 해라. 그냥. 코롱님도 그렇고 치즈 주는 고양이 이쁘면 용서 못생기면 응징해야 돼.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 쳐다보면 또 걸리지 않나 근데? 예쁜 여자가 계속 달리기를 하고 있어. 옷을 엄청 짧게 입고 아래 위로 다. 그 사람 계속 쳐다보면 걸리지 않을까? 답변 주셔서 너무 어떤 답변 드리는 거죠? 바닷가 근처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는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바닷가 아까 해운대 백사장에 트랙 있잖아요. 저도 가서 봤는데 그 동백섬으로부터 해운대 백사장 쪽으로 쭉 해서 런닝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 부산에도. 뭐 그분들 그렇게 뛰는 거 뭐 전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광안대교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걸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그 뛰는 코스가 있다 그러면 뭐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죠. 너무 더우니까 이제 이 벗는 거랑 입고 있는 거랑 차이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 국가대표 친선 경기 10월. 이제 누가 임시 감독이 되느냐 하는 거고, 지금 9월 24일이니까 최소한 소집을 9월 21일경에 한다. 치면 한 달 남짓 남은 거죠. 한 달 좀 더 한 달 반 정도 남았구나.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누가 임시 감독을 하느냐. 임시 감독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정상적인 회장 권리, 그 다음에 부회장 한준이랑 이용수랑 김병지 이런 친구들이 현재 그만뒀는지 그만두지 않은 사의를 표하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장 공석 문제가 아니라 회장, 부회장, 전력강화위원 이것들이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임시감독을 U23 감독처럼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절차가 힘들죠. 왜냐하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뭐 박지성, 이영표가 주관하고 있는 개혁 혁신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진행을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고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현재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누구야 이민성이 아니라 현영민인가? 현영민이가 전력강화위원장인지 기술위원장인지도 좀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서 정한다고 임시감독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승인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물론 뭐 회장이 없으면 부회장이 하면 되는 거고 뭐 이사회 의결을 하게 되면 뭐 하는 방법들이 정관에 나와 있겠죠. 회장 고리시 어떻게 한다는 게 있으니까 가능은 할 거라고 보는데 임시감독도 지금 이 단기간에 4경기를 치러야 돼요. 이 4경기를 치르는데 이 4경기를 지금 유럽파들이 다 소집이 되는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총 기간이 21일부터 하게 되면 15일 이상 이거 훈련 기간은 아예 없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24일 경기 치르면 25일 휴식이고 그 다음에 26, 27일 날 이거 4경기를 한 운동장에서 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24일, 28일, 2일, 6일 4일 경기 간격이거든요. 4일 경기니까 경기 하루 전날과 경기 당일, 경기 직후 이렇게 빼면 경기 직후에 회복 운동을 한다 하고 그 다음에 비주전들과 주전을 로테이션을 시켜서 간다 하더라도 3일 간격으로 4경기를 치러야 되는 스케줄인데 이 스케줄 상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전술 연습이라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집을 21일 정도, 20일 날 해서 대표팀 선수들이 모인다 하는데 이 4경기를 주전 선수들이 한 선수를 매 경기 투입을 한다 했을 경우에 부상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소속팀에서도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스케줄을 이렇게 9월, 10월 일정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나 약간 좀 그거하긴 한데 현재 지금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어쨌든 모든 선수들이 26명 정도가 만약에 선발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한 스케줄을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반만 뛰고 다 바꾼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게 되면 임시감독이 임명이 돼서 이 경기를 치렀을 때 임시감독이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뭐 지금 에콰도르다, 우루과이다, 베네수엘라다, 심지어 우즈벡까지 만만한 팀은 없으니까 여기에. 아무리 뭐 홈에서 불러 한다. 이때 되면 겨울도 아니기 때문에 뭐 에콰도르다, 베네수엘라, 우루과이다 이런 팀들이 날씨에 의해서 저기 뭐지 좀 이제 힘들어하는 원정 경기 힘들어하는 것도 좀 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경기를 치르게 되면 과연 유럽파들이 다 소집이 될 것이냐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2주 이상을 다 지금 빠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게 되면 떠안게 되는 임시감독의 부담. 그러니까 임시감독을 잘 공정한 방법에 또 이제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들어오냐 이거죠. 네. 이 스케줄이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상당히 선수들한테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임시감독을 맡는 사람에게도 상당히 부담되는 스케줄이다. 이제 여기서까지 경기력에 홈에서 치르는데 이게 주전 비주전이 구분이 되고 로테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전한 경기력이 안 나오게 되고 온전한 경기력이 안 나왔을 때 이걸 감독 책임으로 묻기는 어렵잖아요. 감독 책임으로 묻기 어려웠을 때 그럼 선수 책임으로 이걸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해지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뭐 그럼 이제 누가 아느냐 이런 건데 뭐 이제 제가 이제 손흥민이 감독하냐 이렇게 단 이유 중에 하나가 홍 감독을 우리가 뽑아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감독이 선수한테 해줘 축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선수들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 이거지 감독 없이 그냥 손흥민이 감독하고 그 다음에 황인범이나 뭐 이강인이가 코치하고 예?
그렇게 해서 손흥민이 뭐 감독을 선수 겸하면서 다 해오라 이거지. 그렇게 할 바에는. 어차피 어떤 감독이 들어와더라도 이런 스케줄 상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기 힘들다. 경기에 상당한 부하가 걸리는 스케줄을 소화. 이거 지금 4경기를 치르는 거는 거의 월드컵에 연속 4경기 치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리 한국에서 한다고 하죠. 이동 없이 보면. 이거 뭐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죠. 지금 이렇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뭐 그냥 감독 뽑을 필요 없이 홍 감독이 있어도 뭐 손흥민, 이강인이가 뭐 이강인이야 조규성 넣어야 된다, 이재성 넣어야 된다 뭐 그런 지시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 감독이 뭐 인터뷰를 하자마자 말자 이것도 뭐 손흥민이가 다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그럼 감독 둘 필요 있나? 어차피 손흥민이 다 아는 축구라 그러면 손흥민 보고 감독 겸 뭐 선수 겸 다 하라고 하면 되지. 예? 그렇게 하는 게 속편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 좋으면 계속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극단적으로 안 좋아지면 뭐 감독 그때 뽑아보고 보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어차피 감독 뭐하러 필요하냐고. 손흥민보다 다 축구 못하는 애들인데 안 그래? 손흥민 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뭐 역대 모든 뭐 2002년 멤버든 현재 뭐 축구 전문가든 뭐든 어차피 이강인 손흥민보다 축구 못한 사람들이잖아. 그 축구 못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떠들고 있으니까, 응? 감독 그 사람들 중에 뭐 웬만한 감독이 있냐 이거지. 그럼 외국의 감독도 마찬가지야. 뭐 포예시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르메르가 들어온다. 그 이 손흥민보다 축구 못하는 애들이잖아. 손흥민보다 축구 못하니까 축구도 이해 못하는 애들인 거고. 그러면 뭐하러 감독을 뽑냐 이거지. 그냥 손흥민이 다 하면 되지. 보면. 전화 좀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거지. 감독 없이. 전 감독까지 없는 게 그러면 지난번에 들어갔던 뭐 김진규, 김동진 뭐 코치 스텝, 물론 뭐 김진규는 국회 불려나가지고 최민희한테 구사리 듣고 이래서 기분 나쁘게 나겠지만 그 친구들이 그냥 하라 이거지. 네? 어차피 되지도 않는 뭐 그건데 뭐 아니면 손흥민만 마음대로 뛰게 해줄 수 있으면 다 이긴다는 거 아니야 논리가 지금. 그러니까 손흥민이 경기에 무조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라 이거지. 네? 그럼 최상이잖아요 그죠? 손흥민이 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 진 경기들이잖아 남아공은 거 처음부터. 그러니까 손흥민을 이제 4경기 다 뛰게 하라는 거지. 90분 한 번도 빼지 말고. 네? 이번 4개의 평가전을 하는데 손흥민은 단 한 경기도 빼지 말고 다 뛰게 하자 이거지. 풀로 다 뛰게 하고 다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보고 손흥민이 다 투입돼서 이기면 앞으로는 무조건 손흥민은 모든 경기에서 90분 동안 다 뛰게. 다 뛰게. 한 경기도 빼지 않고 손흥민이 은퇴할 때까지 무조건 다 뛰게. 예? 교체하는 거 없어 손흥민은. 보면 그 방법이 어떠냐 이거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이 스케줄이 아니라 피파 A매치 되기 때문에 아마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어레인지가 된 것 같은데 다른 나라 경기도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거고.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심판이죠. 우리나라 심판. 지난 청문회 때도 사실 스타가 최민희 아니면 문진이다. 문진이 심판위원장이다. 문진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쨌든 심판위원장으로서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저것들 뭐라고 너가 하고 이제 세게 들이받았지. 들이받았는데 손흥민 발목이 부러져도 경기장에서 뛰게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뛰게 하는 거야. 손흥민 절대로 빼면 안 돼 앞으로. 그러니까 손흥민은 무조건 모든 경기에서 무조건 90분 출시해. 절대로 어떤 감독도 빼면 안 돼. 손흥민이 기어다니든 뭐 쓰러져 뭐 어떻게 하든 애꾸가 되든 뭘 하든 피가 터져도 교체하면 안 돼. 어떤 감독이라도. 손흥민이 빠지고 경기 지는 순간 그 감독은 짤 해임인 거야. 계약서에 그렇게 넣어야 돼. 다음 임시감독이 되든 아니면 한국 대표팀 감독이 되든 계약 조건에 손흥민은 무조건 90분 풀로 뛰게 하고 손흥민이 투입되고 나서도 진 경기에는 책임을 감독이 지고 무조건 사임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보기엔 그게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여간 이제 심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선수들은 동네 조기 축구에만 가도 심판들에 대한 불만이 많죠. 저도 불만이 많아요. 어떨 때 뭐 젊었을 때 운동할 때 뭐 대회 같은 거 나가는데 심판이 이상하게 하고 이러면 불리하게 하고 이러면 막 화내고 막 심판하고 싸우고 이런 거 뭐 흔히 있었고, 제가 조기 축구 대회를 안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뭐냐면 저희 선배님들하고 이제 무슨 운동을 하다가 대회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심판 판정에 그 뭐지 불만을 갖고 옛날에 본부석을 뒤엎는 거는 보통 흔한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 팀에서 이제 같은 팀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들이 있고 이런 대회 주관하는 본부석 있는 쪽으로 가서 거기 책상 다 엎어버리고, 어? 그때 그래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서 지금 같으면 경찰이 출동하겠지만 그런 거를 한두 번 겪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이 생활체육대회 여기는 나가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하고 이제 그때부터 생활체육대회는 안 나갔어요. 웬만해서. 지금도 수원 삼성 팬들이 뭐 심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문진희 위원장이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국회의원 안 내고 각을 세우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가 보기 옛날에 테니스 때도 한번 뭐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듣보잡이라고 그랬다가 안민석한테 어디서 듣보잡이라고 소리를 하냐 하는 식으로 테니스 협회 관계자. 제가 보기엔 그게 정상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 그래서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국민을 대변하면 국민의 같은 위치에서 대변을 해야지. 뭐 씨발 저거 뭐라고 뭐 국민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국민을 대변하려고 그래. 예? 국민의 대변권을 줬다 그래. 그리고 국회의원이 고유한 특권을 갖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국회의원이 고유한 특권을 갖고 있고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상 신분상으로 상위에 있다고 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 내가 일개 국민인데, 내가 일개 국민인데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구청에 있는 구청장이랑 또 아니면 우리나라 동사무소에 있는 동대표랑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굽신굽신거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국민을 위한 거야. 거기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일개 공무원들한테 뭐 때문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냐고. 국민을 대변하는 거. 그 국민이, 내가 그 국민인데? 어? 어떤 국민을 대변하냐고. 내가 만약에 청문회 자리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연히 마이크 끄지고 난리 나겠지만, 난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당신들이 대변하는 게 나도 국민인데, 그럼 난 누가 대변하냐? 여기 대변자를 지정해달라. 그럼 내가 대변할 테니까. 예? 아니, 내가 서울시장을 만나건, 종로구청장을 만나건, 여기 있는 동대표, 가밀동의 동대표를 만나건, 동장을 만나건, 반장을 만나건, 통장을 만나건, 예? 국세청에 있는 무슨 직원을 만나건, 뭐, 어디에 있는 직원을, 경찰에 있는 직원을 만나건, 예?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냐? 굽신거려야 될 이유가 있냐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어요?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해줬는데? 선출직이라고 그래서 자기들 공무원 내 신분에서 자기들이 하이어라키상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랑 일반 국민이 내 위치에서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대화하는 거랑 왜 내가 차별을 받아야 되냐, 그 사람한테. 예? 국회의원의 그 특권 의식 자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거야. 왜 유교 사회를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 갑질이 안 없어지느냐? 유교 사회거든. 다 유교 보이야. 본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다 유교 사회 유교 보이들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딘가 직권을 하나 맡았다. 그러면 나는 완장찬 인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완장을 차는 순간 모든 동물은 평등한데 어떤 동물이 더 평등한 동물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일반 동물들과 다른 특권을 누리는 평등한 종, 그 사회에서. 그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라 이거야, 그런 게.
나한테 그런 얘기 했었으면 당연히 따졌을 거라 이거지. 내가 왜 그 뭐하러 불렀냐? 집에 가도 되냐? 예? 국회 증인감정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증언을 하게 해줘야 씨발 증인감정법에 뭐가 걸리는 거지. 말을 하지를 못하게 하는데 무슨 증언감정법이야. 예?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들을 앞에 불러놓고 호통친다.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냐고. 그런 거부터 따질 수 있어. 내 겁먹지 말고. 정부에 나가면. 왜 우리나라 심판들의 질이 떨어지느냐. 그 직업 자체가 프리미어리그처럼 연봉이 3억이 넘어가는 직업이면 서로 하려고 그러겠지. 예? 지금 K리그 심판들의 1회 심판료가 얼마냐?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주심 200, 뭐 부심 100 이런 식으로. K1, K2가 100에 50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았다 그래서 엄청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한 시즌 전체를 다 뛰냐? 그렇게 다 뛸 수 있으면 돈 많이 벌겠죠. 옛날에 전임제 때는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연봉제로 갔었다고. 지금은 제가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 1급 심판하는 후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제 아는 운동했던 애들, 젊은 애들 중에는 야 선수로서 꿈을 접었으면 그리고 축구가 너무 좋으면 심판을 해봐라. 심판을 하면 축구 현장에 늘 있게 되고 또 돈도 많이 번다. 전임제 때 연봉이 그때 10여 년 전인데 7천이었거든요. 그 당시 6개월 일하고 시즌 한 6개월밖에 안 되니까 3월에서 그때 10월까지 했나 보통. 나머지 기간은 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생활이 가능하면 심판에 전념할 수 있겠죠. 직업의 안정성도 확보가 되면. 지금 그렇지가 않은 구조로 알고 있어요. 그 전임제로 들어가서 연봉 7천 되는 자리들이 밑에 있는 1급 심판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된 저 사람들이 계속 하는 한 우리가 어떻게 더 높은 심판으로 들어가느냐, 자격을 획득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임으로 들어가고 그 전임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 그 다음 특정 구단의 봐주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기 하루 전날 대전인가 어디에 있는 호텔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K리그 1 경기가 있는 날은. 그러면 그쪽에 쫙 다 모여 있다가 경기 당일날 아침에 추첨을 하는 거예요. 배정 추첨을. 그럼 그렇게 해서 배정 추첨이 되면 그날 내가 어디에서 경기 심판을 맡느냐 하는 거를 확정이 되고 나서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끝나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비용, 그 다음 식사 비용, 그 다음에 1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치에 대한 수당,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이제 계산이 되고 해서 연봉이 당시에 7천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몇 라운드, 36라운드 정도 하나요? 보면.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를 지금 받는다 했을 경우에 200만 원에서 그런 경비들 다 빼고 하면 실수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38라운드를 다 뛰었다. 주심으로. 그랬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게 6천, 7천인 거예요. 근데 부심으로 들어갔다 절반이, 그러면 거기에서 반절치에 대한 15경기는 100만 원밖에 못 보니까 연봉이 5천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의 연봉이 얼마냐? 3억이 넘어요, 심판들의. 근데 그렇게 전임제가 되게 돼서 일정한 연봉이 보장이 되고 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게 사람이 되니까 공정한 심판들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어떤 나라의 공무원들이 비리가 많고 뇌물수수 사건이 많냐? 공무원들의 월급이나 처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돈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싱가포르이다, 미국이다 이런 나라들의 공무원의 연봉이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 않고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생활이 되는 중산층 이상의 수준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연금을 제공을 한다 이거지, 연봉을.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사롭게 자기가 받고 있는 연봉이 2, 3천만 원 받은 것 때문에 1년 연봉의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받았다가
연봉 1억짜리 직업이 날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연봉이 제공이 되게 되면 공무원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안정된 직장이 되고 그 다음에 투명한 사회가 되고 공무원들 뇌물수수나 비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심판들의 수준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그 수준 어떻다 저떻다 하기 이전에 심판에 대한 불신 판정에 대한 거, 예를 들어 심판이 실수를 할 수 있고 VAR을 할 수 있고 뭐 뭘 할 수 있고 도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자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심판을 공격한다. 옛날에 저는 이제 EPL을 주로 보는 사람이니까 무릭요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의 호응을 받고 나중에 심판들한테는 최악의 감독으로 꼽혀져. 왜냐? 경기 끝나고 나면 대놓고 심판 욕을 하고 뭐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벌금 물고 뭘 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심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팀, 특정한 팬들, 특정한 언론으로부터 그러한 것들로부터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공정하지 말라고 해도 그 좋은 직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공정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왜냐? 그런 평가들을 나중에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내년 다음 시즌에 재계약 여부가 결정이 되고 하는 거니까. 제도적으로 물론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어떤 심판은 뭐 A라는 심판은 이정효를 싫어한다. B라는 심판은 황선홍을 싫어한다. C라는 심판은 뭐 정정용을 싫어한다. C라는 뭐 심판은 수원 삼성을 애들을 싫어한다. 서포터스를. 네? 그런 식으로 낙인 찍고 분류한 다음에 그 사람을 공격한다. 심판을. EPL에도 있잖아. EPL에도 누구는 뭐 앤소니 테일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심판을 잘 보니 안 보니 카드를 남발하니 안 보니 그런 건 어디에도 있다 이거지. 네? 그런데 심판이 소신껏 판정을 내리고 단호하게 판정을 내련 어쨌거나 그 자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심판들의 판정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심판 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도 심판이거든. 네? 심판 교육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비디오를 보고 분석을 하고 판정을 하도록 하고 이런 상황에는 왜 이렇게 되는지 이래서 저런 상황 왜 저렇게 되는지 그런 교육을 계속 받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거는 심판들인데 판정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제일 그 단순 축구 룰 몇 개를 안다 그래서 축구 전체 그러니까 심판들이 판정하는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요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디 가면 난 요즘 룰을 모른다고. 우리 때 17조 룰을 외우는 것조차도 크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축구 룰이 간단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룰을 갖고 있는 경기 중에 하나가 축구였다고. 그런데 그 축구의 룰이 점점점 복잡해졌어. 판정이가 애매해지고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되고 첨단 기계들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룰이 자꾸만 바뀌어. 룰이 자꾸 바뀌는데 룰이 바뀐 거를 실제 사례 적용했을 때 우리 어떻게 잘 모른다 이거예요. 거기에 제일 전문가가 누구냐? 심판들이에요. 예를 들면 박스 안쪽에서 상대방 찬 공이 맞았다, 굴절이 됐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순간적으로 판단 안 됐을 때 VAR로 판단돼. VAR 판단하면 100%다 정확해요. 느린 화면으로 분석하는 거는 분석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선수인데 B라는 선수의 아구통을 날려요. 안 보이는 각도에서. 그런데 VAR로 해서 슬로우 비디오로 하게 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 타격감이 있는지를 판정할 수가 없어요. 때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좋은데 그러면 어떤 종류의 파울이 있는데 어떤 태클이 있었다. 그 태클의 강도를 슬로우 비디오 화면으로 보면 이 강도가 실제로 위협적인 정도의 강도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동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슬로우 비디오가 좋긴 한데
그렇다 그래서 그 동작이 주는 임팩트가 고스란히 전달되지는 않는다 이거야. VAR을 한다 그래서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VAR도 결국엔 판정을 하는 거거든. 기계적인 의회에서 AI가 판단하도록 만들어줄 것 같으면 VAR 심판을 뭐하러 둬요? 그냥 AI한테 맡기면 되지. 영상을 주고 뭐냐 물어보면 되는 거지. VAR 제도도 일반적인 보강 제도인 거지. 그 자체가 VAR을 도입했기 때문에 모든 걸 VAR로 넣어서 판정을 의뢰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판정이 제일 정확하다고는 근거가 없다 이거지. 왜? VAR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사람이니까. 어떤 대상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 그건 끝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민주당 애들도 10개 말하면 한두 개는 맞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극혐한다고 하는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제도를 한쪽에서만 계속 들으면 저처럼 보수우파다 그러면 보수우파 라디오를 계속 듣고 있으면 이재명은 천하에 죽일 놈이야. 근데 그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서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폐지다. 그러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처럼 막 보수 쪽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특정한 사건 몇 개를 갖고 와서 이런 거에서 이런 게 없었으면 안 됐을 거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보안수사권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내가 피해자 입장이었냐 아니면 피의자 입장이었냐 해서 달라져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내가 피의자 입장인데 나는 무죄예요. 그런데 경찰들이 판단했을 때 난 유죄처럼 몰고 가. 그래서 유죄인 걸로 올렸는데 검찰에서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무죄야. 그럼 다시 수사를 해봐라 하고 내려보내 나는 좋죠. 피의자 입장에서. 근데 반대쪽에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무죄 취지로 내려보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 이 새끼는 무조건 유죄인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불만을 가져요. 근데 경찰에서 내가 무죄인 것처럼 해서 올렸는데 검찰에서 유죄라고 때려봐. 아, 이 새끼 이상해. 다시 조사해봐. 그러면 나는 유죄인데 나는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다가 검찰에서 내려와서 그런 주장을 다시 수사를 하라. 그랬을 경우에 내 피의자인 내 입장에서는 아 씨발 이거 뭐지? 예? 내가 난 무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죄로 몰고 가나? 그럴 수도 있다 이거야. 제일 좋은 거는 살면서 경찰이다 검찰이다 법원이다 들랑달랑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당연히. 그런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 이거예요. 그런 일을 겪는데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이 제도의 폐지가 맞냐 안 맞냐 하는 게. 대체적으로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보면 보안수사권 있는 게 좋긴 해요. 저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반대편의 입장에서 아예 말이 안 되는 짓이냐? 근데 그렇지는 않다 이거지. 대부분 심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대한축구협회 관련된 문제, 정몽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 다음에 홍명 감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똑같은 것들이 적용이 된다 이거죠. 보면. 이재명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죽일 놈 맞음. 시장을 이렇게 교란시키는 걸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거지. 그 정책에 했을 경우에 좌파 사람들은 그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 어? 그 사람들은. 그 정책으로부터 누가 피해를 입을지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지. 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기 지지층의 지지만 얻을 수 있다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 누가 화날 것이냐? 결국 못 사는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화날 것이다. 그러면 그 지지면 된다 이거야. 그 지지가 30% 40%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재명은 원래 통치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행정적으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써주고 뭐 한 내용들을 받아서 읽고 적고 뭐 어디 얘기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정책의 일관성이 없느냐? 왜 선거 공약과 전반대에 대선을 치를 때는 부동산세 감면해주고 공급을 늘리겠다 했다가 왜 대통령이 돼서는 다른 생각을 하느냐? 지지층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가는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확신성, 다시 말하면 어떤 정책을 쓰면 어떤 효과가 오고 한다는 경제적 입장에서 그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전혀 달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 이런 걸 못 느낀다 이거지. 왜 이재명에 대해서 일각에서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공감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공감 능력 자체가 없다는 대부분은 뭐냐면 이재명이 변호사를 하고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해서 존나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식인이고 이런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실제는 전혀 안 그렇다 이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사실을 패스한 사람 중에 뇌가 마비된 병신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의 그냥 한 전형이거든. 윤석열도 뭐 통치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통치 능력 있고 리더로서의 뭔가 있었으면 개혁 같은 짓을 안 했겠지. 그런 어리석은 일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상식선의 선에서 판단을 못 한다는 거잖아. 윤석열이도. 이재명이 하고 있는 보유세를 올리고 뭐를 먹이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사람들은 견디면 된다고 생각해. 견디면 이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조세제도, 다시 말하면 약탈적 세금을 걷으면서 버틸 수 있는 정부는 없어요. 세금을 아예 걷지를 않고 돈을 찍어내서 하는 경우는 그냥 망하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간다. 그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걸 우리나라처럼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있는 나라를 통치할 수준이 없다, 이거. 세계 10위권에 통치할 수준의 경제를 갖고 있으려 그러면 정말 경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부동산 정책 하나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일반인들의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 그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나 있잖아. 아예. 한국도 이제 사고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해 보이고 절실해야 돼. 한국 정책은 우리가 하나도 못해. 그럼 누가 입김, 수천 년 제국주의 해온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수출 못하면 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대국 상대 협상력이 허접할 수밖에 없어. 한국은 언론들 이런 거 얘기 절대 안 해준다. 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잡아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다. 나이가 먹으면 내가 썩긴 썩나 보네 진짜. 아, 내가 썩는다 기보다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경제력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호텔 경제학 같은 거 얘기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때 떠드는 걸 보면 그게 아무리 밑에 사람이 써줬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보면 이게 맞냐? 하고 따질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암기력이 있어서 사실을 패스하고 그런 거를 외워서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정책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거를 판단을 못 한다 이거.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국가 통제력이 없다. 그러니까 저기 뭐지? 그 행정적인 그 통제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보면. 만나에 대한 문제가 없어. 그게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보유세를 올리고 뭘 세금을 올린다 그러면 그 세금을 올리면서 집을 팔아라.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어? 그러면 내가 집을 팔면 내 집을 살 사람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야 되잖아. 왜냐, 다주택자가 집을 못 갖게 하니까. 그러면 1주택자 이하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야 되는데,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과 동시에 나는 내가 무주택자가 되잖아. 네? 그런데 나는 멀쩡한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집을 팔면서 양도세, 소득세를 내고 하면서,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집에 살 수 없게 돼.
이런 바보 같은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하냐고. 아니, 어떤 사람이 무주택자가 내가 파는 집을 사면 그 사람은 집을 사는데 그 사람이 1주택과 동시에, 예? 본인이 이제 재산세를 부담을 해야 되잖아. 보유세, 주택세, 뭐 이런 거를 다, 종부세 이런 거를. 나는 보유세를 부담하는 게 힘들어서 집을 파는데, 내가 파는 순간 그 사람은 내 집을 산 무주택자는 1주택자가 되고 그 사람이 보유세를 따게 되는데, 내가 집을 판 순간 나는 무주택자가 되잖아. 그러면 주택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가 주택자로만 바뀌는, 어? 그런데 기존에 있던 주택자의 삶이 나빠지는 정책을 쓰는 바보가 어디 있냐 이거지. 이 세상에. 근데 왜 이런 것들이 통하느냐? 집이 없거나 집을 갖고 싶지 않은, 그래서 사회가 불공평하다. 우리 사회가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부 바보들이 있다 이거지. 아니, 현대자동차에 있는 노조나 민노총 노조 간부들이 그런 지금 같은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겠니? 안 해. 그럼 누가 하느냐? 저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한다 아이가. 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그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나 집이 없어. 저 돈 많은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는 바람에 내가 집이 없어졌으니 저 돈 많은 사람들을 올린 그 집값을 올려서 자기들이 얻은 이익은 내가 국가가 다 환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한다 아이가. 내가 올렸나? 집값을? 지금 강남에 있는 개포 재건축 뭐 단지에 들어가서 지금 34평이 40억, 50억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가 일부러 집값을 올렸나?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값을 올린 거라고. 다시 말하면 새 집에 대한 수요가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강남에 살고 싶다 이거야. 강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10억에 내놓고 어떤 사람은 11억에 내놨다 이거야. 예? 근데 원래 그 가격은 7억짜리였다 이거야. 근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을 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2억, 11억, 12억 이렇게 내놔. 근데 10억짜리 살라 그랬더만 매물을 걷어들이네. 그럼 12억짜리 사야 돼. 그러면 7억이 8억이었던 게 이제 12억이 거래가 돼서. 그러면 그 지역의 아파트는 12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새로 집을 내놓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받고 싶다 이거지. 그럼 13억, 14억에 내놔. 그럼 누군가 거기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4억에 계약을 해. 그러면 그렇게 최고가가 또 경신이 돼. 그렇게 해서 40억이 된 거라 이거야. 분양가 자체가 40억이 아니라. 그 사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형성된 시장 가격을 그대로 테이크를 해서 산다 이거야. 왜냐? 그렇게 사더라도 그 자산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 그 지역에 추가 공급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 응? 지금 이재명이가 연임을 하고 싶다. 좋다 이거야. 연임을 하는데 강남에 집을 50만 가구를 양재동에 무슨 산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대단위로 최첨단 아파트 단지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실제로 그린벨트 다 풀어버리고 해버리면 집값은 떨어진다 이거야. 왜냐? 5년, 10년 뒤면 거기 50만 가구가 생긴다. 50만 가구가 생기면 50만 가구에 200만 명 이상이 수용될 수 있는 대단히 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 그럼 뭐하러 강남 40억에 사냐고. 네? 거기 15억이면 들어갈 살 수 있는데. 공급을 하질 않는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 예? 그 지금 다이아몬드 가격이 올라가는데 다이아몬드 광산이 전쟁에 의해서 폐쇄돼서 10년 동안 다이아몬드를 캘 수가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남아공 어느 지역에 이제 다이아몬드, 예? 채굴 이 다시 시작이 됐어.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대량 공급이 돼. 엄청난 그걸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다이아몬드 가격이? 떨어지겠지. 왜? 구하기 쉬워지니까. 구하기 쉬워지고 공급량이 늘면서 파는 애들이 많고 파는 애들이 경쟁을 해서 내 거 팔려고 가격을 떨어뜨린다 이거지.
보면. 아주 단순한 경제 논리조차도 이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해가 없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 보면. 네? 대한민국에서 누가 집을 거주 수단으로만 보냐?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주 수단으로 보는데, 문제는 집값이 어쨌든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비싸잖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다, 테레비를 샀다, 냉장고를 샀다 하는 거는 감가상각에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 근데 그거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아니면 50만원, 지금 냉장고는 막 2, 300만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2, 300만원이니까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4년, 5년 뒤에는 감가상각이 실제로 가치가 제로가 되더라도 충분히 그거는 쓸 만큼 그 가치에 대한 것만큼 우리가 뽑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세탁기가 10만원 하던 시절에 집은 7천만원, 1억이었다 이거야. 1억, 2억짜리가 시간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돼서 가치가 제로가 된다고 하면 누가 집을 비싸게 사겠냐고. 집을 안 사지 그렇게 되면. 집을 거금을 두고 사는 이유는 뭐냐? 대출까지 받아서 집값은 다른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처럼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야. 내구재고 그 다음에 재산으로서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야. 예를 들면 달러를 갖고 있거나 금을 갖고 있는 거랑은 다르지 않다 이거야. 집을 갖고 있는 거는. 그래 그거를 투자라고만 단순 투자다 단순 투기다고 볼 수 없다는 거야. 그거는 실제로 거주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돈을 주고 실제로 집의 가치는 강남이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도 10년, 20년, 30년 지난 아파트의 건물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야, 실제로. 그 뭐가 남냐? 그 어느 지역에 몇 평의 땅이 있다는 걸로 남는 거라고. 예? 건축에 대한 가격은 없어, 어차피. 그것도 감가가 되기 때문에. 땅값이 남는 거라고, 땅값이. 강남에 내가 34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 아파트의 실제 건물이 엄청 좋아서 그게 34억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땅값을 반영하는 거라고, 지대를.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물은 계속 감가가 되지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정한 땅값이 유지가 되고 받쳐주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라고. 만약에 10년, 20년 뒤면 가치가 제로가 될 거다, 30년 뒤면. 그러면 누가 집을 사냐고. 몇 억을 투자해서. 전세를 살지. 왜냐, 전세를 살면 내 원금이 보존이 되는데. 다 바보들이야, 다 바보들. 예? 이런 바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 이거. 지금처럼 보유세 매겨 뭐 바꾸면 서울에 있는 좌파 지역들조차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재산세가 작년에 내가 50만원 나왔는데 이번에 150만원 나온다. 근데 40억, 50억짜리 공시지가 50억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가 3천만원이 나온다.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뭐 내가 집값을 일부러 올린 것도 아니고 나는 재건축에 저기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40억짜리 집에 살게 됐는데 거기에 내가 1년 중에 받는 거라고는 연금밖에 없다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1년에 벌어들이는 뭐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게 300만 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뭐 한 5천만 원 정도 허접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다. 알바를 한 수준으로 버는 사람이다. 했을 경우에 재산세 3천만 원을 내라. 뭘로 내냐고. 소득으로 못 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 담보로 해서 은행 대출 받으면 돼. 1금, 1금, 2금. 그럼 대출 이자는 예? 부당할 수밖에 없지 뭐. 근데 그렇게 해서 30억, 40억을 양도세 내고 뭐 내면서 몇십억을 10억 뭐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내가 매각할 수 있느냐? 안 하지. 미쳤다고 하나. 할 이유가 없지.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를 건드려서 이 나라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 구조에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부동산 시장이 실패냐? 실패가 아니에요. 왜? 강남은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떨어지잖아. 공동화된 것들. 인구수가 줄고 이런 것들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 올라가고. 정확히 시장 구조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화되는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쿄도에, 예? 일본이 1억 2천, 1억 2천 얼마인가 인구가 되는데, 도쿄도에 2천만 명이 넘게 살아요. 우리랑 똑같아. 서울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권에서 우리가 2천만 명 살잖아. 일본 도쿄 근교에 2천만 명 이상이 산다니까? 도쿄의 집값이 비싸요, 그래서. 도쿄 외곽으로 나가면 집값이 떨어지지. 왜 그럼 도심으로 몰리느냐? 도심에 다 있잖아. 잘 안 알려진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 그게 있어. 나이 든 사람들, 60, 70 넘은 사람들은 강남에 집 팔고 시골로 가라고. 그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병원 때문에 있는 거야, 병원. 내가 웬만큼 재산이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크게 어려움 없이 살 사람인데, 예? 제일 걱정되는 거는 건강 문제밖에 없다, 이거야, 이제는. 나이가 들고 나면.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갑자기 아프다 뭘 했을 경우에,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거. 그거는 병원인데, 그 병원이 제일 가까운데, 거기에 내가 살고 싶다, 이거야. 왜 전원주택 이런 거 정책이 다 실패하느냐. 지방으로 나가는 순간에 병원이 없거든. 위급 상황에서 앰뷸런스를 가지고 어디가 수술하려고 그래. 서울 시내에서도 어떤 특정한 분야에 수술하려고 그러면 병원 10군데를 돌아야 되는데. 119 앰뷸런스를 타고 개인이 어떻게 해결하냐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냥 종합병원이나 대형 병원 옆에 살면 돼. 그냥 응급실에 들어가면 되거든. 차로.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집을 팔고 나가라. 그런 정책도 하고 있어. 어떤 나이 든 양반이 걸로 가냐고. 지방으로. 서울 수도권 벗어나라고. 그걸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인간들이. 예? 나이 든 사람들은 도심에서 다 빠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 거주 이전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는 거잖아. 그 뭐예요? 사회주의야, 공산주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이 그럴듯하다고 느끼는 인간들이 있다 이거야. 자신이 그 문제에 부딪히면 전혀 다른 판단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게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혹시 뭐 추가적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아니면 궁금하신 거 뭐 축구는 아니면 축구하든 뭐 뭐든. 날이 덥죠? 엄청. 네. 진짜 역대급 생각 없는 부동산 정책이요. 역대급 생각 없는 부동산 정책이야. 보면. 뜨겁습니다. 여기 사무실 에어컨 없는데 그래도 견디고 있어요. 여러분 잘 견디셔야 돼요. 다 뜨겁고 하지만 예. 선풍기면 충분하다고. 잘 때 말고는 뭐 에어컨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더우면 이제 잠자기가 힘들으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는 뭐. 그리고 어저께 뭐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느꼈는데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총 진료랑 치료받는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걸리더라고.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그렇게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내가 무슨 뭐 물리치료 받고 뭐 충격파 치료를 받고 뭐 검사를 받고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하고 나서 내가 낸 금액이 6만 얼마였어요. 물론 아는 의사니까 잘 아는 의사니까 그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줘서 그 요금이 그 금액이 그것밖에 안 나왔겠지만 그거를 보면서 와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의료보험 시스템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에, 뭐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 가까운 치료를 받는데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게 6만 5천 원 정도고, 근데 그거조차도 다른 개인 보험에 의해서 실비 처리가 되고,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잘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이상한 정책 리더들, 정치 리더들을 만나서 사회가 꼬꾸라진다. 보면. 근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 그건 없다고 봐요. 어떤 정책, 인류의 역사에서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도자예요. 징기스칸을 만나느냐, 예? 세종대왕을 만나느냐, 아니면 뭐, 레이건 같은 사람을 만나느냐, 워싱턴 같은 사람을 만나느냐, 링컨 같은 대통령을 만나느냐, 아니면 대처를 만나느냐, 처치를 만나느냐, 아니면 네로를 만나느냐, 아니면 빈시황 같은 사람을 만나느냐, 아니면 뭐, 모택동 같은 사람을 만나느냐, 김일성 같은 사람을 만나느냐, 결국에는 어떤 나라가 어떤 외형을 갖고 있고 어떤 규모로 운영이 되든 말든 결국에 망하고 흥하는 결국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가 진영 논리에 의해서 투표를 했다. 하지만 그 결과로서 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찍은 결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동산 정책, 주식 시장에 관련된 문제들, 예? 아니 MBC 이런 데서도 뭐 연끌한 주식 그 관련된 뭐 보도를 할 정도니 말 다 한 거잖아. 누구 책임이냐? 딴 뭐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어쨌든 주식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병들고 있다. 말 안 해도 알잖아. 누구 때문이냐 하는 거를. 어떤 정권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를. 그러고도 다음 총선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그래도 또 호남 사람들을 찍고, 전라도 사람을 찍고, 전라도 출신을 찍고, 민주당을 또 찍고, 운동권을 또 찍어. 네? 좌파 정부가 오래 못 가는 게 좌파 정부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장 구조, 자유민주주의 시장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관리, 운영, 발전시키냐에 대한 이해가 없어.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관련돼서 통치 능력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그거를 못 깨닫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인데 좌파 정부가 오래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현상을 이해하거나 경제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왜? 다음 어차피 이번 대선에 졌다 해도 다음 대선에서 다시 정권 찾아올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가 막장으로 가고 있잖아. 서로 비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이 싫었다는 이유 때문에 김민석을 지지하고 김민석이 예? 말고 정청래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당 아니면 좌파 진보 세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미안하게도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으로 이어지는 586 운동권 세계가 청산이 돼야 돼요. 김민석이는 대표적인 586 주제지만 변절자거든. 이재명이 우리가 보기에는 범법자로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보수 자체도 썩어빠진 보수 새끼들은 다 개선이 되고 물갈이 돼야 되겠지만 좌파 진영에 있는 민주 진영에서의 586 운동권 세대를 일단 척결하는 게 중요해요. 걔네들이 지난 한 20년간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했거든. 보면. 보수가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보수가 민주당, 좌파에 대한 대응력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보수가 보수 스스로 지금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보수주의가 뭐냐를 물어보면 보수주의가 뭐라고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진종호다, 김혜지다, 뭐 이런 애들 다 보수가 뭐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가 보수주의 정책을 제대로 실시를 하고 가서 경제적 성과를 내면 자연히 보수 정권은 연장이 될 수 있어요. 보수가 진보에 끌려다니거나 진보의 선전선동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추고 있질 않아요. 축구협회랑 똑같은 거야. 축구협회가 대변인 제도를 두고 대언론 대상으로 미디어 대상 한 단간을 둔 다음에 지속적으로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잘못됐다 하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고 하는 조치를 일관적으로 취해왔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지는 않았을 거야. 다시 말하면 축구협회 아니란 대응. 박문성 저런 거 별거 없다. 저 유튜브 새끼들. 그런 아니란 대응이 불론화해.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이명박을 다 거쳤지만 이명박이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대응을 했는지 1년 가까이. 박근혜가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이 좌파들이 어떤 프레임과 공작을 통해서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고, 윤석열조차도 자기가 계엄을 하게 되면 그 계엄이 어떤 구실을 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보수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계속 탄핵을 당하는 거야. 보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진보 좌파가 벌이고 있는 탄핵 공작, 선동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지. 메카 시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좌파가 좌파로서의 원래 진보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면 그러한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를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공략을 해야지. 보수 우파가 좌파를 척결하지 않으면 누가 척결을 해요? 누가 대응을 하고? 정치적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는 전통적인 국회 운영 방식에 국회의원들이 길들여져 있으니까 좌파와 민주, 진보가 변질이 된 상태로 가는데도 보수는 거기에 대한 통찰이나 대응력을 키우지 못했다고 봐요. 정책은 보수의 제대로 된 정책, 시장경제 정책 이런 걸 그 다음에 세금 감면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오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시장들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논쟁들, 경제학적 논쟁들은 기본적으로 변경이나 건드리면 안 돼. 지금 느끼면 느낄수록 느끼는 게 시장은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는 거 아니야. 주식 시장에 무슨 정부가 나서서 뭐 ETF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뭘 하라. 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건보 재단이나 이런 데서 주식을 5%더 매입하라. 전체 보유 비율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강요되니까 저 코스피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문제인데 박근혜 때 떨어졌다고. 오히려. 그거를 다 올린 게 문재인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잖아. 이진숙이가 보수를 제대로 안다? 이진숙이가 우파일 뿐이지 보수가 아니야. 보면. 우파로서 좌파의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 이준석이가 보수에 정통하다 하는 근거가 없어. 그런 것들은 경제정책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야. 김민전? 김민전도 제대로 된 보수 정책을 내본 적이 없어. 보수는 확실한 보수 자유시장 경제정책, 시장경제에 확실하게 다 맡긴다.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 그냥 뭐 우파 쪽에서 나와서 싸운다. 투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 자체가 보수주의자라 할 수 없어. 그런 거는. 준석이 안 들어왔지. 준석이 들어왔으면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준석이가 지난 선거 전에도 계속 한 얘기가 그런 거잖아.
한동훈이 받아들여라. 한동훈과 합쳐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잖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난 참 이해가 안 가. 왜 한동훈이가 필요한지 보수에. 내가 그때도 그랬잖아. 한동훈 필요 없다고. 한동훈은 한동훈 나름대로 정치적 자생력을 갖추고 나서 이준석처럼 해라. 정치를 하고 싶으면. 보수 진영 내라고 불리는 쪽에서는 한동훈 용납이 안 돼. 유승민을 봤으면 알 거 아니야. 이준석을 봤으면 알고. 본인이 그 시점에서 어떤 정치적 판단을 했다. 윤석열을 제끼고 내가 제1인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한동훈이 갖고 있는 투쟁력으로 보면 좋은 자산이지. 그 좋은 자산 밖에 쓰라고. 지금 당대표로 있는 장동혁이다. 우리가 당대표로 한동훈을 뽑았지만 한동훈이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 한동훈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거야. 왜? 보수인 줄 알고, 응? 보수주의를 수호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투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윤석열과의 대척점에서 서면서 윤석열이가 계엄을 한 이후에 탄핵을 시켜서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아니 대통령이 집권당에 있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감옥에 가면 그 당이 잘 될 수가 있나? 본인 혼자 힘으로 잘할 수 있나? 본인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보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냐고. 없잖아. 그러면 윤석열이나 이런 걸 살려놓고 이재명이나 진보에서 하듯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탄핵이 안 되도록 하고 정권을 유지시키도록 해야지. 예? 탄핵 직후에 그냥 겁을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윤석열 숨어버리고 윤석열 숨는 거에 한동훈은 기생해가지고 거기서 호시탐탐 저 사람 끌어내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정계 개편을 하고 뭘 해야 되겠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 윤석열이가. 그 탄핵은 안 갈 수도 있었잖아. 버티면 되는 건데. 그런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리더가 못 되는 거라고.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뭐 당을 합치자 불가능하지. 그때도 얘기했어 내가. 한동훈은 국힘당 못 들어온다고. 장동혁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옛날에 당대표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한동훈을 원치 않는다 이거야. 왜냐 한동훈의 정치적 리더십 이미 회의를 갖고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기회주의자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준석과 합친다. 이준석과 합쳐야 되는 상황에서 합친다. 그 자체를 나는 반대하지 않아. 그것도 마찬가지야. 한동훈도. 어느 시점에서 합치라. 그게 많은 당원들의 뜻이고 그런 당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정책안을 갖고 들어오면 합치는 게 찬성이야.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과 단순하게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합친다. 내가 얘기했잖아. 이러다 보수 괴멸된다고 준서이가 얘기를 하는데 괴멸됐냐? 민주당이랑 지지율이 비슷한데. 보면. 보안수사권 폐지 한동훈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한다 그러면 확대 해석이 가능하죠. 노무현 수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추진됐던 이 보안수사권에 관련된 가장 큰 그거는 검찰로부터 고통을 받은 노무현이가 자살을 했다는 거거든. 그게 모멘텀이 된 거예요. 모든 검찰개혁에는. 조국이다, 문재인이다, 뭐다 하는 유시민이다, 뭐 김어준이다, 모든 애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기소와 수사와 그 기소 분리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노무현 때문에. 그렇게 노무현이가 그렇게 일을 벌이고 신노 세력, 문재인까지 이어지는 그 세력 입장에서는 검찰은 개혁 대상이죠. 검찰 스스로 제가 보기에는 뭐 화를 불렀다고 봐요. 그런데 문재인 시절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되고 그 밑에 한동훈이가 있으면서 야당, 그 당시에 국힘, 예? 다 털었잖아. 털어서 기소를 했는데 유죄가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죄 나온 사람이.
문재인 시절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털었던 거는 민주당 애들 튼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렇게 많이 털어서 감옥 보내고 그 검찰을 불러서 뭘 하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이나 민주당 쪽에서 보면 한동훈에 대해서 불만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앞에 세력들이 문제였던 거지.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체에서 한동훈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봐요. 물론 한동훈으로 상징하는 검찰에 대한 거는 있을 수 있지. 되든 안 되든 다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조진다 하는 자업자득이에요. 물론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환원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업자득이다. 이런 것도. 한동훈은 박근혜한테 사과한다 하더라도 사과는 받지만 한동훈을 받아들이긴 힘들다. 창당을 해라. 조갑제, 뭐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정규제 뭐 전부 씨발 그거 했던 거 아니야? 한동훈을 품고 한동훈 같이 가야 되고 한동훈 위주로 가야 되고 장동영이 물러나야 되고 유엔 확장성이 있니 없니 이지랄하면서 그렇게 있는 중도의 외연 확정성 한동훈 갖고 되질 않아. 한동훈 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한동훈 밑에 있는 인간들 봐봐. 친한계라는 인간들 진종원이 뭐니 해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J리그가 아마 이번 주에 드디어 여름 시즌이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J리그가 이번 주였나? 지난주였나? 이제 훈련 캠프들을 쭉 2주 이상 진행을 했고, 2주, 3주 가까이 진행을 했고, 그거를 토대로 최근에 연습 경기들, 특히 뭐, FC 도쿄 같은 경우 이제 도르트문트 이런 팀들하고 연습 경기를 치르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바짝 올렸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아마 이번 주가 아마 시작이 되는 걸로 J리그가 새로운 100년 구상의 새 시즌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하긴 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축구혁신이다 뭐 이런 친구들이 어, 한국 축구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떠들고 있는데 지금 빨리 일본 J리그 어떻게 이 새로운 시즌제를 채택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었냐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TF팀 태스크포스 팀이 가동돼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지 해외로 내고 아무리 뭐 군 문제가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 시즌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면서 가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 그런 구조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할 것이냐는 거 있고 FC 도쿄랑 그다음 도르트문트 경기의 뭐 그 경기장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경기 중간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경기가 중단이 됐었어요. 경기 중에. 그러고 나서 경기가 재개됐는데 다시 내가 놀란 거는 그 배수력에 그렇게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렇게 대개 폭우가 쏟아지면 잔디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구장들은 빗줄기가 강하게 지면을 때리게 되면 듬성듬성한 그 흙으로 빗물이 충격을 주면서 미세한 구멍들이 생기면서 패이고 퍽퍽퍽 버석버석해져요. 보통. 그래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정상적인 그라운드 컨디션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FC 도쿄 그 공식 채널에 올라와 있는 그 도로트문트 경기에 직캠 구단에서 만든 그거 보시면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나서 경기가 재개됐는데 잔디가 최초 상태랑 똑같아.
못 따라가요. 일본이라고 그거를 FC 도쿄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가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들이는 공, 들이는 정성이 어떤 거냐,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개혁을 하고 뭘 하게 되면 어쨌든 대외 관계, 다시 말하면 관 업무, 대관 업무, 축구협회가 해당 지역의 관청들,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들과 어떤 종류의 그 대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최상의 운동장 상태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기본적으로 그게 되질 않으면 관중들을 대략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불러들일 수가 없어요. 프리미어리그도 그래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그거였거든. 전 세계 중계가 나갈 때 운동장 상태는 항상 최상이어야 된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중계권료를 그렇게 높은 중계권료를 팔고 구단에 많은 수익을 안겨줬느냐. 운동장 관리에 돈이 많이 든다 이거지. 특히 가을 겨울 되면. 거기에 니네 돈을 충분히 운동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을 투여해 줄 테니까 최상의 운동 상태, 전 세계 중계가 될 때는 최상의 상태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런 거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축구 발전하는 건 없어요. 그냥 제2의 손흥민 나오고 제2의 박지성 나오기만 기다려야 돼. 근데 그래봐야 그런 애는 한두 명이거든. 26개, 6명의 선수, 28명의 선수단 중에 그런 애 한두 명 갖고는 세계 수준으로 못 간다 이거지. 아무리 해봐야. 용을 써봐야 못 간다 이거. 그래봐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